4번의 결혼 끝에 신랑에게 살해당한 신부. 결혼 첫날 밤 잔혹하게 살해. 3명의 남편을 거친 후 55세의 여성은 여전히 자신의 연애 모험을 멈추지 않았다. 4번째 파트너를 만난 직후 그녀는 화려한 결혼식을 계획하고 해외로 이주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결혼한 지 10일 만에 오스트레일리아로 이주하기 위한 서류가 마무리되기를 기다리던 중 신부는 결혼 침대에서 새 남편에게 목이 조여 숨지게 되었다. 살해 후 남편은 전선으로 손을 감고 물에 담가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그 후 그는 시체와 함께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자신이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깨달은 가해자는 경찰에 자수하며 모든 사실을 고백했다. 무엇이 이 남자를 이렇게 잔인한 행동으로 몰고 갔을까? 이 급작스러운 결혼에는 숨겨진 동기가 있을까? 이 비극적인 살인 사건의 세부 사항을 파헤쳐보자.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피해자인 응우옌 티타는 베트남에서 태어났지만 후에 가족과 함께 오스트레일리아로 이주했다. 해외에서 자랐지만 고향과의 연결을 유지하며 가끔 베트남을 방문해 친척을 만났다. 어느 방문 중 그녀는 남자를 만나 결혼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남편의 극심한 가난으로 오래가지 못했다. 그녀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결국 타는 스스로 아이를 낳아 기르기로 결심했다. 첫 번째 아이를 낳은 후 그녀는 오스트레일리아로 돌아가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갔다. 몇 년 후 타는 다시 결혼하여 두 번째 아들을 낳았다. 이 아들은 그녀의 생물학적 아버지를 인정할 수 없었다. 타는 남편을 두는 것보다 싱글맘으로 있는 것을 선호한 듯 보였다. 그녀는 모험을 즐기고 자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받아들였으며 새로운 연애 관계를 찾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그녀의 큰아들은 자라면서 그녀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해하고 그녀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는 그것이 서양 문화의 영향을 받은 그녀의 삶의 방식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이것이 탄의 마지막 남편은 아니었다. 몇 년 후 그녀는 두 번째 남편과 별거하고 히에우라는 남자와 관계를 맺었다. 탄이 살았던 집, 그리고 살인사건이 발생한 곳은 히에우, 그녀의 세 번째 남편이 이전에 소유하고 있던 집이었다. 결혼 후 히에우는 탄이 그 집을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그는 오스트레일리아 시민권을 취득했고 두 사람은 같은 집에서 계속 살았다. 최근 탄과 히에우는 사이가 틀어졌다. 그들이 공식적으로 이혼했는지는 불확실하다. 놀랍게도 탄은 새로운 파트너인 응우엔 탄송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 이웃 사람들은 히에우와의 갈등 이후 그가 오스트레일리아로 이주하고 아들이 깐토로 이사갔으며 탄의 집은 점점 더 폐쇄적으로 변했다고 보고했다. 문은 닫혀 있었고 플라스틱 시트로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차단되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볼 수 없었다. 탄의 아들은 어머니와 히에우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히에우는 과거에 정말로 어머니를 아꼈다. 아마 그는 어머니의 돈에 관심이 없었을 것이다. 그가 오스트레일리아로 이사했을 때 그는 집과 모든 부동산 서류를 어머니에게 남겼고 어머니에게 위임장을 주었다. 아마도 어머니가 부유하고 독신이며 너그러운 모습을 보고 일부 사람들이 그녀를 이용하려 했던 것 같다. 탄은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으며 은행 예금, 귀중품, 금으로 된 보석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는 아첨에 쉽게 마음이 움직였고 그녀를 칭찬하는 사람들을 아낌없이 지원했다. 그러나 그녀는 성격이 거칠어서 기분이 나쁘면 선물들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아이들에게 준 선물도 그녀가 화가 나면 종종 되돌려줬다. 이러한 행동은 탄의 아들이 그녀가 그를 위해 샀던 모든 물건을 돌려주게 만들었고 결국 그는 독립해서 혼자 살기로 결심했다. 일부 이웃들은 손이 경찰 제복을 자주 입고 매일 출퇴근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을 나가 저녁에 돌아왔지만 그는 거의 누구와도 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어디서 일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9월 2일 밤 이웃들은 탄과 손이 평소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았다. 두 사람은 저녁에 나갔다가 아무 문제 없이 나중에 돌아왔다. 탄의 개인적인 라이프 스타일 덕분에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주목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손이 가족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아무도 알지 못했다. 사건 후 탄의 아들은 집을 조사하고 경찰 제보, 대위 계급을 나타내는 어깨장, 2008년에 발급된 신분증, 그리고 호치민시에서 경찰 부서에서 일한 기록을 발견했다. 주민등록에는 손만 기록되어 있었고 다른 가족 구성원은 기록되지 않았다. 이웃들은 손이 탄과 함께 산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건 발생 약 10일 전, 손과 탄은 손의 고향인 속장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은 화려했다고 전해진다. 손의 친척들이 일부 참석했지만 탄은 그녀의 가족을 대표하는 유일한 인물이었다. 이 화려한 결혼식은 이웃들 모두가 알 정도로 대규모였다. 그러나 그녀의 아들은 이 사건에 대해 전혀 몰랐다. 살인이 발생했을 때 탄의 아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로 결혼식을 알게 되었다. 손은 결혼식을 사이공에서 하지 않고 대신 탄을 고향으로 데려갔다. 그들이 결혼을 등록했는지는 불확실하다. 왜냐하면 탄은 여전히 히에우와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탄의 아들은 손이 진심으로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손은 탄보다 4살 어렸고 결혼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결혼은 단지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했다. 손은 아마도 달콤한 말을 사용하여 탄을 결혼하도록 설득했을 것이다. 그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의 거주지를 확보하려는 목적이었을 것이다. 일부 이웃들은 두 사람이 이민 서류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결혼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충격적인 살인이 발생했다. 사건 후 4일인 9월 6일, 호치민시 경찰은 응우엔 탄손이 살인 혐의로 구속되었고 피해자는 44세의 약혼 여인 베트남계 호주 여성이었다고 발표했다. 손은 1989년부터 11구 3동 경찰서에서 근무했다고 자백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이민을 준비하면서 2017년에 조기 퇴직을 신청했다. 이전에 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응우엔 마리아 베트남 이름은 응우엔 티탄 55세 호주 시민을 2017년 2월에 만났다. 얼마 후 마리아는 베트남으로 돌아왔고 두 사람은 빈탄구에서 함께 살았다. 2017년 8월까지 그들은 결혼을 등록했다. 2017년 9월 2일 저녁, 손은 마리아에게 오스트레일리아로 이민 가기 위한 절차로 2억 5천만 VND를 준 것에 대해 물었다. 마리아는 화가 나서 그를 모욕했다. 손은 화가 나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 후 그날 밤, 마리아는 손의 물건을 모두 배낭에 담고 주방으로 가서 가위를 들고 그의 배를 찔러 내쫓았다. 손은 떠나기를 거부했고 마리아는 가위를 들고 자신의 배를 찔렀다. 손은 뛰어올라 가위를 그녀의 손에서 빼앗고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잠시 후 손이 손을 풀었을 때 그는 그녀가 의식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다. 손은 당황하여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고 가슴 압박을 했지만 마리아는 이미 사망했다. 두려운 마음에 손은 자살 편지를 쓴 후 전선을 잘라 손가락에 묶고 플러그를 꽂았다. 전기 충격이 그의 왼손을 태웠고 손은 기절했다. 정신을 차린 후 그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백했다. 7월 20일 재판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후회를 표명했다. 그는 아내를 죽일 의도가 없었지만 그녀에게 모욕을 당한 후 분노에 의해 제어를 잃고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에서 마리아의 가족이 민사배상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행동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지만 그는 후회를 표명하고 조사에 협조하며 피해자의 가족에게 배상하고 경찰에 기여한 점, 피해자 가족의 관대한 처벌 요청을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9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해결할 수 없는 갈등에서 비롯된 비극적인 가정사건으로 제어할 수 없는 행동이 마음 아픈 결과를 초래했다. 이 사건은 감정을 조절하고 가족 간의 갈등에서 화해를 찾아야 한다는 깊은 교훈을 남긴다. 분노에 의해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또한 폭력은 결코 해결책이 아니며 충동적인 행동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한순간에 망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폭력적인 행동은 피해자에게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사람들,
심지어 가해자에게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법원의 판결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분노에 의한 판단을 피하고 너무 늦기 전에 소통하고 관계를 회복할 방법을 찾으라는 경고의 메시지이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더 많은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충격적인 사건, 스파업주 살해 및 강간 사건으로 3,000명의 남성 소환 조사. 7월 4일 정오, 내몽골의 바이우쇼 마을에서 한 스파센터에서 갑작스러운 비명소리가 들려오며 평온함이 순식간에 깨졌습니다. 한 남자가 창백한 얼굴로 건물 밖으로 휘청거리며 나와 다급히 사람이 죽었어요. 피가 사방에. 그녀의 머리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지만 5년이 지나도록 어떤 용의자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시신을 발견한 목격자를 다시 한번 조사하려 할 때 또 다른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바로 그 남자가 자신의 집에서 죽은 채로 발견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의 범죄와 하나의 피해자가 있었지만 두 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경찰은 결국 해당 지역의 남성 0명 이상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진범은 누구일까요? 오늘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새 영상을 놓치지 않기 위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7월 4일 오후 1시경, 무더운 여름 날씨가 내몽골 울라가이 지역을 휩싸고 있었습니다. 한 중년의 노동자가 햇볕에 그을린 얼굴과 인내심이 깃든 눈빛으로 스파센터 문 앞에 서서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스파는 개조 중이라 손님이 드나들지 않았고 오직 주인만이 센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노동자가 약속된 급여를 받기 위해 온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참 동안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는 잠시 기다렸지만 여전히 안에서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문을 밀어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프런트 데스크 옆에 서서 큰 소리로 주인을 몇 번 불렀지만 여전히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위층으로 올라가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순간 갑자기 코를 찌르는 기이한 악취가 그의 코를 강타했습니다. 눈에 들어온 것은 주인의 방 문 앞에 찍혀있는 어두운 빨간색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긴장한 그는 방으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문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끔찍한 광경에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알몸의 여성 시신이 피로 뒤덮인 침대 시트 위에 누워 있었고 두 다리는 침대 가장자리에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머리는 뒤로 젖혀져 목과 얇은 피부 한 조각만으로 연결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의 눈은 공포와 원한에 차 크게 부릅떠졌고 입은 벌어져 있으며 피가 양쪽 입가에서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시신은 마치 비명을 지르고 싶은 듯 보였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이 끔찍한 광경은 공포 영화보다도 몇 배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노동자의 온몸은 떨리기 시작했고 그의 팔다리는 마치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차가운 땀이 그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고 그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몇 분이 지나서야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마침내 절규하며 건물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는 도로를 달리며 죽었어. 사람이 죽었어라며 미친 듯이 외쳤습니다. 내몽골은 광활한 땅으로 집들이 드문드문 떨어져 있어 정오에는 거리에는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아 더욱 고요했습니다. 노동자는 한참을 달렸지만 아무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지칠 대로 지친 그는 작은 골목에서 나오는 한 청년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청년에게 달려가 그의 손을 꽉 잡고 울먹이며 사람이 죽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청년은 겁에 질린 노동자를 달래며 그의 이야기를 들었고 주저하지 않고 즉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다커대가는 이름의 스파센터로 주거 지역과 상당히 떨어진 외딴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곳은 원래 한 양조장의 돼지 우리였으나 개조를 통해 스파센터로 바뀐 곳이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그 참혹한 광경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피해자는 39세의 스파센터 주인 펑유렌으로 시신은 침대 위에서 알몸 상태였으며 목에는 깊은 베인 상처가 있었습니다. 범행이 일어난 방은 매우 어지럽혀져 있었으며 피해자가 잃어버린 물건들 또한 기이한 것이었습니다. 면도기, 속옷, 양말 등 개인 소지품이 사라져 경찰의 의구심을 자아냈습니다. 부검 결과 피해자인 펑유렌의 사망 시간은 전날 오후 8시 30분에서 9시 30분 사이로 밝혀졌으며 피해자의 몸에서는 남성의 정액 흔적이 발견되어 이 사건이 성범죄와 관련이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피해자의 시신에 저항의 흔적이 전혀 없었으며 이는 범인이 피해자가 사망한 후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잔혹한 행위는 사건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경찰이 주변을 수색하던 중 스파센터의 주방에서 칼날이 부서지고 마른 피가 묻은 요리용 칼을 발견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조사와 대조를 거친 결과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칼에 묻은 혈흔이 펑유렌의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뒤집혀진 여러 물건을 근거로 경찰은 범인의 초기 목적이 돈을 노린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스파센터에 처음에는 도둑질을 목적으로 침입했으나 그날 밤 가게의 주인 혼자만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성폭행을 저지를 의도를 품고 결국 그녀를 죽여 증거를 없애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 당시 범인은 스파센터 주방에서 칼을 발견해 이를 무기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칼에는 범인의 지문이 남아 있었으며 이는 그가 범행을 즉흥적으로 저질렀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렇게 명확한 흔적을 남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건물 주변을 수색하던 중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약 20m 떨어진 곳에 여성용 팬티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팬티는 펑유렌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범인이 도주하던 중 실수로 떨어뜨렸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조사관들은 범인이 정신적인 문제나 성적 취향의 일탈 경향이 있어 여성 속옷을 수집하는 성향이 있으며 도주 중 이를 떨어뜨린 것일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피해자 펑유렌은 이혼한 뒤 혼자 지내며 약 10세의 아들을 둔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사건 전 그녀는 친구들에게 혼자 사는 것이 매우 불안하다고 고백했었습니다. 스파센터를 24시간 운영하며 혼자 다양한 사람들과 마주해야 했던 펑유렌은 그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의학자들은 펑유렌의 몸에서 범인의 체액을 채취했지만 대조할 DNA 샘플이 없으면 범인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상부는 즉각 수사팀을 증원하고 특별수사대를 조직하여 사건 해결을 가속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이 마주한 가장 큰 어려움은 펑유렌의 복잡한 사회적 관계였으며 이는 용의자를 좁히는 데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주변 사람들과 관련된 정보가 방대해 경찰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펑유렌의 스파센터는 사건 당시 개조 중이었고 공사 인부들 외에 그녀만이 센터에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유일한 목격자였던 노동자를 다시 조사하기 위해 그의 집을 찾았으나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집은 흰 천으로 뒤덮여 있었고 그를 위한 장례식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관 안에 누워있는 사람은 바로 펑유렌의 시신을 처음 발견했던 그 노동자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사건 현장을 목격한 후 극도의 공포 상태에 빠져 집으로 돌아갔고 시신을 목격한 충격으로 인해 완전히 무너져 결국 몸져 눕게 되었습니다. 매일 악몽에 시달리며 그의 건강은 날로 악화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범인은 한 사람을 살해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공포로 몰아넣어 죽게 만든 셈입니다. 유일한 증인이 사망함에 따라 사건은 더욱 난항에 빠졌습니다. 여성용 팬티 외에 추가적인 단서가 없어 경찰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의 의심을 산 왕시성을 가진 한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조사에 소환되었을 때 그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모든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자신이 결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왜 사건 현장 주변을 맴돌았던 것일까요? 왕씨가 진범일 가능성이 있는 것일까요? 체포 후 왕씨는 자신이 펑유렌과 불륜 관계였다고 자백하며 두 사람은 이 관계를 비밀에 붙이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미 가정이 있었고 두 사람은 관계를 감추기 위해 모든 만남을 비밀스럽게 유지해 왔습니다. 펑 유렌을 만나러 갈 때마다 그는 스파센터 밖에서 대기하며 경적을 신호로 사용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펑 유렌은 왕 씨의 차량 신호를 들으면 조용히 밖으로 나와 그와 함께 데이트 장소로 이동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치명적인 밤, 왕 씨가 스파센터 앞에 도착해 신호를 보냈을 때 펑 유렌은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왕 씨는 한참을 기다렸지만 아무런 움직임이 없자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희망을 품고 다시 돌아와 신호를 보냈지만 이번에도 유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해진 왕 씨는 결국 스파센터 안으로 들어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건물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왕 씨는 모든 것이 매우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곳곳에 물건이 흩어져 있었고 유렌은 1층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공사 중인 인부들이 작업을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바로 건물을 나와 떠났습니다. 며칠 후 왕 씨는 펑 유렌이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두 사람의 불륜 관계도 드러나 양쪽 가족 모두 사건에 대해 침묵을 지켰지만 경찰이 조사를 시작하면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신문이 끝날 무렵 왕 씨는 자신이 펑 유렌의 죽음과는 무관하며 그녀를 만나러 스파센터에 갔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왕 씨의 DNA를 피해자의 시신에서 채취한 샘플과 대조했으나 그의 DNA는 범인의 DNA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또다시 난항에 빠졌고 진범의 정체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채 5년이란 긴 시간 동안 미제로 남았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수집된 단서는 흐릿한 발자국 몇 개와 희미한 지문, 그리고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된 정액 흔적뿐이었습니다. 당시 이 지역에서 DNA 검사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베이징의 검사센터로 샘플을 보내야 했습니다. 샘플을 보내는데 시간이 걸리고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었으며 당시 기술적 한계로 인해 조사관들은 큰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범인의 특징에 따라 경찰은 500명 이상의 용의자를 선별하고 그들로부터 혈액 샘플을 받아 DNA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매번 10개의 샘플만 베이징으로 보낼 수 있었고 5년 동안 500명 이상의 DNA 샘플을 검사했지만 어느 것 하나 현장의 DNA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잔혹한 살인 사건의 소식은 빠르게 퍼졌고 대중은 경찰의 능력에 대해 큰 분노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경찰이 개보다도 못하다고 조롱하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대중의 반발이 거세지자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들은 휴식도 없이 밤낮으로 사건을 조사해야 했습니다. 때때로 경찰관들은 단서 하나를 확인하기 위해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야 했고 용의자는 무려 0명에 달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건 현장은 시간이 지나며 고층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풍경이 변화했고 잔존하는 단서를 찾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어떤 세세한 점도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조사관들은 범인이 단순히 살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속옷을 훔쳐갔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범인이 재범 성향을 가진 사람일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변태적 성향을 가진 살인자는 대개 한 번의 범행에서 멈추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근 몇 년 동안 절도 및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수사에 집중했고 펑 유렌을 살해한 범인이 이 중에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6년 11월 발생한 절도 사건이 경찰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2006년 11월 1일 왕 리안이라는 한 목장이 경찰에 돈을 도난당했다고 신고한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이 수사한 결과 용의자는 왕 리안의 전 직원 리 샤오치안으로 밝혀졌습니다. 리 샤오치안은 과거 왕 리안에게 고용되어 목장에서 양을 돌보던 사람이었습니다. 리 샤오치안은 1982년생으로 내몽골 출신이며 과거 왕 리안의 농장에서 돈을 훔쳐 해고된 적이 있습니다. 해고된 지 한 달 후 그는 다시 왕 리안의 집으로 돌아가 절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리 샤오치안의 집을 찾아가 그를 즉시 체포했고 신문실에 앉은 리 샤오치안은 몇 마디 질문 후 왕 리안의 농장에 침입해 돈을 훔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그 후 리 샤오치안의 지문과 혈액 샘플을 채취했는데
그의 오른손이 부상당해 완전한 지문을 채취할 수는 없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리 샤오치안의 DNA가 펑 유렌의 시신에서 발견된 정액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리 샤오치안을 진범으로 확신하고 체포 계획을 세웠고 그를 경찰서로 연행해 이번에는 완전한 지문을 채취했습니다. 5년 전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불완전한 지문과 비교한 결과 그의 오른손 엄지 지문이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사관들은 리 샤오치안이 범행 후 경찰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오른손을 다치게 했을 가능성을 인지했습니다. 이는 경찰의 조사에 어려움을 주려는 교묘한 계산이었으나 결국 수사관들의 압박 앞에 리 샤오치안은 모든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리 샤오치안은 지역 목장에 고용된 일꾼으로 인근 지역을 자주 오가곤 했습니다. 사건 당일 그는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수리한 후 곧바로 돌아가지 않고 근처에서 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펑 유렌의 스파센터 서비스가 좋다는 소문을 듣고 이를 직접 경험하고 싶어 센터로 향했습니다. 센터에 도착해 서비스를 요구했으나 펑 유렌은 공사 중이라 손님을 받을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아름답고 매력적인 펑 유렌을 마주한 리 샤오치안은 음란한 의도를 억누르지 못했고 점차 무례하고 저속한 언사를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유렌은 2층으로 올라갔지만 리 샤오치안은 끝까지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이다 결국 몸싸움으로 번졌고 유렌은 그의 행패에 분노하여 그를 저주하며 떠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부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 위협에 분노한 리 샤오치안은 오늘 죽이더라도 이걸 해야겠어 라고 소리치며 갑자기 전화선을 잡아 펑 유렌의 목을 세게 졸랐습니다. 유렌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남성의 힘을 이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그녀는 침실로 끌려갔습니다. 리 샤오치안은 차갑게 주방에서 칼을 들고 와 유렌의 목을 여러 차례 베었고 그녀의 머리가 거의 떨어질 때까지 그 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렌이 숨을 거두자 리 샤오치안은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흥분을 느끼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끔찍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 후 그는 펑 유렌의 개인 물품, 특히 속옷과 일부 개인용품을 뒤져 가져갔습니다. 이 물건들은 그에게 일종의 기념품으로서 저장되었고 그는 가끔씩 꺼내보며 그날의 잔혹한 순간을 되새겼습니다. 이 끔찍한 살인사건은 내몽골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고 5년간의 추적 끝에 마침내 진범이 밝혀졌습니다. 23세의 젊은 나이임에도 리 샤오치안은 이 잔인한 범행으로 한 여성의 생명을 빼앗았고 현장을 처음 목격한 노동자에게도 큰 정신적 충격을 안겼습니다. 리 샤오치안은 체포되어 재판을 거친 끝에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그로 인해 펑 유렌은 정의를 되찾았고 그녀의 가족은 비로소 안식을 얻었습니다. 오늘의 사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셔서 앞으로도 흥미로운 사건 이야기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